버스에서 위기에 처한 소녀를 구해주던 UDT 특수부대 출신의 여군이 한 조폭들과 얽히면서 그들을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아침이었다. 강세아는 제복처럼 익숙했던 군복 대신 조금은 어색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UDT 최초의 여성 교관. 그 화려하고도 무거운 수식어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세상은 거친 파도와 흙먼지,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세상은 사랑하는 딸 하늘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어야 했다. 엄마, 오늘 진짜 예쁘다. 방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온 하늘이의 목소리에 세아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10살배기 딸아이의 눈에는 엄마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터였다. 세아는 몸을 돌려 하늘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단단한 근육을 부드럽게 녹이는 듯 했다. 우리 하늘이 눈에는 엄마가 항상 예쁘지? 응. 근데 오늘은 특히 더. 꼭 영화배우 같아. 영화배우라니. 세아는 쓴웃음을 삼켰다. 그녀가 스크린 속 배우들처럼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연기했던 것은 오직 생과 사의 경계선 위에서였다. 위장과 침투 그리고 적을 기만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연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적어도 아니어야만 했다. 오늘은 우리 하늘이랑 영화 보는 날이니까 엄마도 특별히 신경 좀 썼지. 세아는 하늘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오늘은 딸과의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오롯이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 세아는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UDT 교관직을 내려놓은 것도 그 지독했던 과거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모두 하늘이를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따스한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주말 오전의 한적한 동네 풍경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세아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이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생활, 친구들 이야기,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까지. 세아는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것은 경청이 아니었지만 하늘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작전 브리핑보다 중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도착했다. 세아와 하늘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고 세아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버스가 몇 개의 정류장을 더 지나는 동안 분위기가 조금씩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뒤쪽 좌석에서부터 들려오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욕설 섞인 대화가 버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세아의 예리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위협적인 분위기를 과시하며 주변을 위축시키는 부류의 인간들.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였다. 세아는 하늘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반대편 창밖으로 시선을 유도했다. 하늘아, 저기 봐. 되게 신기하게 생긴 건물이 있다. 하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등 뒤의 상황에 쏠려 있었다. 4명의 남자. 그중 중심 인물로 보이는 자의 목소리가 유독 거슬렸다. 그는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하며 동료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세아는 그저 이 소란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랐다. 오늘은 하늘이와 함께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필요한 마찰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의 바람을 비웃듯 기어이 그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아, 저기요.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그때였다. 맑고 단단한 그러나 약간의 떨림이 섞인 목소리가 버스 안의 소음을 갈랐다. 세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남자들의 바로 앞 좌석이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군더더기 없는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부당함에 맞서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중심인물로 보이던 남자 최진혁이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뭐라고? 내가 시끄러웠나? 아가씨, 우리가 좀 시끄러웠어요? 최진혁의 조롱 섞인 말투에 동료들이 키득거렸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아버렸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것이 이 작은 사회의 생존 방식이었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본능. UDT의 혹독한 훈련이 그녀의 몸에 새겨넣은 조건반사. 여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시잖아요. 피해? 이게 피해로 보여. 아가씨 순진하시네. 이건 말이야, 남자들끼리의 즐거운 대화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 얘들아? 최진혁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여성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순간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하늘이의 귀를 부드럽게 막아주며 속삭였다. 하늘아, 잠깐만 눈 감고 있어.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늘이는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평범한 주부의 어색한 옷차림 속에서 맹수의 고요하고도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버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세아는 최진혁의 어깨를 향해 뻗어있던 손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그 손 안 치우지.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최진혁은 순간적인 고통과 당혹감에 얼굴을 찌푸리며 세아를 돌아보았다. 자신보다 체구도 작은 여자가 감히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뭐야, 이 아줌마는? 최진혁이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세아의 손은 강철 클램프처럼 그의 손목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악력은 평범한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수없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절벽을 오르고 맨손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단련된 힘이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 더러운 손 치우고 사과해. 세아의 눈이 최진혁을 똑바로 꿰뚫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나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자의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서늘한 통제력이었다. 일상에 그어진 선명한 균열. 강세아는 다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의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비열한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옥죄는 엄청난 힘에 놀라면서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자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이거 안 나? 최진혁이 고함을 지르며 반대쪽 손으로 세아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세아에게 닿기 직전 세아는 그의 손목을 잡은 채 몸을 살짝 비틀었다. 관절기였다. UDT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압 기술. 최진혁의 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그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크악! 최진혁의 고통스러운 비명에 그의 동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세아를 둘러쌌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몇몇은 황급히 하차벨을 눌렀다. 이 미친 여자가
당장 형님한테서 손 떼.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세아는 최진혁의 손목을 놓아주며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남자의 주먹을 막았다. 동시에 발을 뻗어 달려들던 남자의 오금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세아는 멈추지 않았다. 무릎 꿇은 남자의 등을 가볍게 밀어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이어 달려들던 다른 남자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간결했다. 군더더기 없는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최적화된 움직임이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겁을 먹고 주춤하는 사이 세아는 바닥에 쓰러진 최진혁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최진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사과하라고 했을 텐데. 최진혁은 고통과 굴욕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세아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관심 없어.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알아. 약한 사람 괴롭히고 그걸 힘이라고 착각하는 쓰레기. 사과해. 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훈련과 실전 속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었다. 최진혁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버스 기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자, 다들 진정하세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말에 최진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여성을 향해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게 됐소다. 영혼 없는 사과. 세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소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이가 보고 있었다. 엄마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최진혁의 멱살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최진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동료들을 부축했다. 그는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마자 허둥지둥 내렸다. 내리기 직전 그는 세아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내며 나지막이 의조렸다. 오늘 일 절대 잊지 않겠다. 너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세아는 그 말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그녀는 너무 깊이 개입해버렸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그녀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망령처럼 폭력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의 삶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험악했던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어색한 침묵이 버스 안을 맴돌았다. 승객들은 흘끔흘끔 세아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세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와서 섰다. 아까 그 젊은 여성이었다. 저 괜찮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세아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별 말씀을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네, 덕분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세아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나저나 목적지까지 아직 멀었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먼저 내리셔도 돼요. 세아는 주변의 시선이 여성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같이 있고 싶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세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늘이와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대로 여성을 혼자 보내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최진혁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럼 다음 정류장에서 같이 내릴까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세아의 말에 여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네, 좋아요. 버스에서 내린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하늘이는 어느새 긴장을 풀고 여성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언니, 이름이 뭐예요? 아, 내 이름은 윤서아야. 넌 이름이 뭐니? 전 강하늘이에요. 우리 엄마 진짜 멋있죠? 하늘이의 자랑에 윤서아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 같아. 세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따뜻한 음료와 달콤한 케이크가 나오자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세아는 문득 서아의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에 시선이 머물렀다. 투박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디자인의 구형 군용 시계. 낡고 닳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 시계는 세아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물건이었다. 10년 전 동해 최전방에서 극비 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다. 적의 기습으로 팀원들과 흩어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조난당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그녀를 발견하고 구해준 것은 인근에서 약초를 캐던 한 노인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세아를 간호해 주었고 그녀가 기력을 회복하자 조용히 떠나보내 주었다. 세아는 그의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못했다. 그저 그가 차고 있던 낡은 군용 시계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 씨 혹시 그 시계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서아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아, 이거요?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할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평생을 소중히 여기셨던 시계라고 들었어요. 세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혹시 할아버님 성함이 윤태현이세요? 왜 그러세요? 윤태현. 세아는 그 이름을 곱씹었다.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시계는 분명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그것이었다. 세아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그럼 할아버님께서 혹시 10년 전쯤에 동해안에서 다친 여군을 구해준 적이 있다고 그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서아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벽에서 떨어진 젊은 여군을 구해주셨다고. 며칠간 간호해 주셨는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군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떠났다고 할아버지는 그 여군이 무사히 돌아갔는지 평생을 궁금해 하셨어요. 세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은인의 손녀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그녀를 짓누르던 정의의 무게가 오늘 이 작은 버스 안에서 시작된 인연을 통해 운명의 선물로 되돌아온 순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다. 세아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서아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10년 전 생사의 기로에서 희미해져 가던 의식 속에서 보았던 인자한 얼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밤새 곁을 지키며 끓여주었던 따뜻한 죽 한 그릇. 그리고 떠나는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던 작은 부적까지.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세아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제가 바로 그 여군이에요. 세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동그랗게 커진 눈에는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정말이세요? 세상에. 서아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할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낡은 시계.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유품이었다. 할아버지는 종종 이 시계를 보며 말씀하시곤 했다. 이 시계는 수많은 전우들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함께 흐르는 물건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용감한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기도 했지. 서아는 그 용감한 사람이 바로 눈앞의 여성이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그리워하셨어요. 그 여군이 무사히 살아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기를 매일 기도하셨어요. 세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었다. 그녀는 군인이 된 이후로, 아니 UDT 교관이 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었고 그녀는 단 한순간도 나약해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단단했던 갑옷이 무장해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다는 핑계로, 작전 보안 규정이라는 핑계로 이제 와서 너무 후회돼요.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라도 전했어야 했는데. 세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하늘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엄마의 팔을 꼭 붙잡았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아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분명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당신이 구해준 그 용감한 여군이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요. 두 여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카페 안의 시간은 두 사람을 위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세월의 강을 건너 이어진 기적 같은 인연 앞에서 두 사람은 숙명적인 유대감을 느꼈다. 감정을 추스른 세아가 서아에게 물었다. 아버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버님께라도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아빠는 형사세요. 지금 근무 중이실 텐데 혹시 영상 통화라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꼭 뵙고 싶어요. 서아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러 영상 통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화면에 굵은 선의 인상을 가진 중년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다. 경찰서 내부를 배경으로 그는 조금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딸을 보자 금세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우리 딸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빠, 지금 엄청 놀라운 일이 있었어. 서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방금 전까지의 상황을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버스에서 있었던 일부터 자신을 구해준 여성이 바로 10년 전 할아버지가 구해준 그 여군이라는 사실까지. 화면 속 남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그의 이름은 윤지훈. 윤태현 노인의 아들이자 서아의 아버지였다. 서아는 휴대폰을 세아에게 넘겨주었다. 세아는 화면 속 지훈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세아라고 합니다. 지훈은 화면 속 세아의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다. 10년 전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웠던 기억. 그리고 며칠 후 흑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아버지가 덤덤하게 털어놓았던 이야기. 절벽 아래 쓰러져 있던 젊은 군인, 그녀의 강인했던 눈빛,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마치 전설처럼 들려주곤 했다.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10년 전 아버지가 구해낸 그 강인한 생명력이 지금 자신의 딸까지 구해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아와 지우는 화면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운명처럼 이어진 인연의 끈은 그 어떤 혈연보다도 질기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조만간 꼭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찾아뵈어야지요.
따님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짧은 통화를 마쳤다. 통화가 끝나고 카페 안에는 다시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하늘이는 어느새 서아의 옆에 꼭 붙어 앉아 그녀의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 시계 진짜 멋있다. 나도 크면 이런 거 찰래요. 그래? 그럼 언니가 나중에 하늘이한테 선물해 줄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대화를 들으며 세아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듯 했다. 지독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 과거의 한 조각이 자신에게 이토록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 주었다. 어쩌면 과거는 지워야 할 상처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있게 한 단단한 주춧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 세아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세아의 미간이 다시 좁혀졌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서아와 하늘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구석으로 향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였다. 강세아 씨 맞습니까? UDT 최초의 여성 교관님. 세아의 온몸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자신의 신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 누구지?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당신 딸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이지.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세아를 덮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하늘이가 앉아있던 자리를 돌아보았다. 서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아의 당황한 얼굴이 세아의 눈에 들어왔다. 하늘이가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버스에서 들었던 최진혁의 목소리였다. 내가 오늘 나한테 어떤 굴욕을 줬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내 소중한 딸을 걸고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볼까? 세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섰다. 평범한 일상을 향한 그녀의 소박한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운명의 시계는 이제 잔혹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세아의 세상이 암전되었다. 귀를 찢는 이명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진혁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현실이 아닌 악몽의 일부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하늘이가 없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던 딸이 사라졌다. 그 단순한 문장이 거대한 강철 망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내리쳤다. 엄마 하늘이가. 서아의 목소리가 세아를 현실로 잡아당겼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귀에 가져다 댔다. 최진영, 너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어이쿠 무서워라. UDT 교관님 화나셨네. 근데 어쩌나? 지금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는데.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잔인한 쾌감이 가득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을 터였다. 버스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세아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원하는 게 뭐야? 세아는 터져 나오려는 절규를 삼키며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전사였지만 그 이전의 엄마였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 적의 손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가 평생 쌓아온 강인함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원하는 거? 글쎄. 일단 내가 오늘 나한테 줬던 굴욕부터 되갚아줘야겠어. 지금 당장 그 카페에서 나와서 길거리 한복판에 무릎 꿇고 빌어. 내가 잘못했다고 최진영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3번 외쳐.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럼 다음 단계를 알려주지. 치욕적인 요구였다. 한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녀에게
공개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최진혁은 그녀의 자존심을 먼저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10분 안에 보내지 않으면 내 딸 손가락 사진을 먼저 받게 될 거야. 시간은 지금부터 흐른다. 뚝. 전화가 끊겼다. 세아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짧은 공백의 순간이 지나자 그녀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다. 모성애라는 이름의 본능과 UDT에서 단련된 생존 본능이 뒤섞여 절망을 집어삼키고 차가운 분노와 이성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엄마가 아니었다. 딸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전사였다. 서아 씨, 정신 차려요. 세아는 울먹이는 서아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단단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서아 씨는 지금 당장 아버님께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고 이 카페 주변 CCTV부터 확보해달라고 하세요. 아이가 사라진 지 10분도 안 됐어요. 분명히 단서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어요. 서아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윤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아는 카페 안을 빠르게 훑었다. 출입구는 하나. 화장실은 카운터 옆에 있었다. 하늘이가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 범인은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손님으로 위장했거나 혹은 직원을 매수했을 수도 있다. 세아는 카운터로 달려갔다. 아르바이트생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방금 화장실 간 여자아이 못 봤어요? 키는 이만하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저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 못 봤어? 세아의 기세에 눌린 아르바이트생이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아저씨가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엄마 친구인데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면서. 역시나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세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딸을 채워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책감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다. 최진혁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런다고 하늘이를 돌려줄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것은 그저 시간을 벌고 자신을 무력화시키려는 수작일 뿐이었다. 그 순간 띵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최진혁이었다. 첨부된 사진 파일 하나.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사진 속에는 어둡고 축축해 보이는 공간에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하늘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세아의 눈앞이 다시 한번 캄캄해졌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진과 함께 텍스트 메시지가 도착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동영상은 아직인가? 내 딸 생각보다 겁이 많던데. 세아는 이를 악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도시를 전부 뒤집어서라도 최진혁을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냉정해져야 했다. 하늘이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강세아 씨. 윤지훈이었다. 그는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뒤로는 서아가 울먹이며 따라오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베테랑 형사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범인과 통화한 내용, 사진 전부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지금부터는 혼자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훈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세아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공조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세아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1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의 아버지의 강직함을 보았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는 안 된다. 그녀는 지금 전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엄마였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지훈에게 건넸다.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도시 한복판에서 기적의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은 이제 딸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해야 했다. 윤지훈은 세아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빠르게 조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노련하고 침착했다. 그는 최진혁과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하늘이의 사진을 즉시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과 강력팀에 전송했다. 통화 발신지 추적 들어갔습니다. 대포폰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시도해봐야 합니다. 사진 파일에 담긴 메타데이터 분석도 요청했습니다. 촬영 장소에 대한 단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세아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서아도 뒷좌석에 올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아는 창밖을 보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최진혁. 그놈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해내야 했다. 버스 안에서의 짧은 만남. 그의 말투, 행동, 인상착의.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었다. 최진혁 그놈에 대해 아는 건 없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지훈의 질문에 세아가 입을 열었다. 특별한 건 목소리 톤이 높고 허세가 심했습니다. 손목에 용 문신이 있었어요. 검은색 용이었는데 눈이 붉은색 보석 같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 특이한 로고가 있었습니다. 로고? 세아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선명하게 떠올랐다.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불꽃이 휘감고 있는 주사위 모양이었습니다. 주사위 눈은 뱀의 눈처럼 세로로 찢어진 형태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문자를 보냈다. 플레임 다이스, 플레임 다이스. 그게 뭡니까?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급격하게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흥 범죄 조직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채, 보이스 피싱 돈 되는 건 뭐든 하는 놈들입니다. 그 로고는 조직원들만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지훈의 설명에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진혁은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버스에서의 일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영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아의 개입은 그들의 사업에 대한 방해 행위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럼 이번 납치는 개인적인 복수라기보다는 조직적인 보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더 위험합니다. 이놈들은 일반적인 납치범들과는 달라요. 인질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놈들입니다. 지훈의 말은 세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훈은 백미러로 서아를 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무언가를 해내려는 의지로 가득했다. 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하늘이의 사진을 확대해 서아에게 보여주었다. 서아는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다. 평소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에 익숙했다.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이 뒤쪽에 있는 벽돌 패턴이 좀 특이해요. 일반적인 붉은 벽돌이 아니라 회색 시멘트 벽돌인데 표면에 가로로 세 줄씩 홈이 파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데. 서아는 사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벽 한 구석에 녹슨 배관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노란색 스프레이로 뭔가가 쓰여 있어요. 어우칠 같아요.
그 순간 지훈의 차 안에 있던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팀장님, 발신지 추적 실패했습니다. 계속 위치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촬영 장소가 특정 지역으로 좁혀졌습니다. 인천 서구 과거 공단 지역이었던 폐공장 지대입니다. 지훈은 세아와 눈빛을 교환했다.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서구 폐공장 지대 그곳에 플레임 다이스의 아지트가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서아 씨가 말한 회색 벽돌과 어우칠이라는 표식 어쩌면 공장의 구역 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즉시 운전대의 방향을 틀었다. 사이렌을 울리지는 않았지만 차는 총알처럼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인천 서구 폐공장 지대. 세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을 구해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맹수의 차가운 집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희미한 빗줄기는 이제 폭풍의 눈을 향한 명확한 항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윤지훈의 차가 인천 서구 폐공장 지대로 접어들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녹슬고 부서진 공장 건물들이 유령처럼 늘어서 있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었던 심장이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땅이 되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었다. 강력팀과 기동대가 외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범인들을 자극하면 아이가 위험해집니다. 지훈은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우고 상황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베테랑 형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아이의 목숨이 걸린 인질극은 언제나 극도의 압박감을 동반했다. 그때 세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최진혁이었다. 지훈은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동영상은 잘 감상했나? 내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아주 꼴이 좋아. 하하. 세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진혁은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비는 행인의 동영상을 찍어 보냈지만 최진혁은 그것이 세아가 아님을 모르는 듯 했다. 일단 시간을 번 것은 성공이었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지. 내가 아주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최진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음흉해졌다. 기억나나? 5년 전 서해 흑룡도에서 있었던 일. 내가 이끌던 UDT 팀이 블랙 스콜피온이라는 밀수 조직을 소탕했던 작전 말이야. 세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흑룡도 작전.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성공으로 기록된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다. 작전 막바지에 조직의 수장이었던 전갈이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첩보가 있었다. 군은 그 사실을 은폐했고 작전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그때 내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조직은 와해됐고 나는 개처럼 숨어 살아야 했지. 그 전갈이 바로 내 아버지였다.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원한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5년 묵은 증오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도망치면서 숨겨둔 게 있어. 흑룡도 남쪽 끝, 등대 아래 동굴에. 작전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곳이지. 거기에 있는 물건을 3시간 안에 가져와. 경찰도 군대도 없이 오직 너 혼자.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내 딸은 아버지와 같은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전화가 끊겼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과거의 족쇄가 세아의 발목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다. 흑룡도 작전은 그녀의 군 경력에 있어 가장 화려한 성공이자 가장 찝찝한 기억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가 괴물이 되어 돌아와 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흑룡도까지는 배로도 최소 4시간 이상 걸립니다. 3시간 안에 물건을 가져오라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알아요. 이건 테스트예요. 내가 정말 혼자인지 경찰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수작이죠. 그리고 동시에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기도 하고요. 세아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놈들은 지금 이곳 폐공장 어딘가에 있어요. 흑룡도로 나를 보내놓고 그 사이에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일 겁니다. 지우는 세아의 판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딜레마였다. 범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곳을 수색하자니 만에 하나 하늘이가 다칠 위험이 있었다. 그렇다고 요구를 들어주는 척 시간을 끌기에는 그들이 이곳을 빠져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였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훈이 답답한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세아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양동작전. 세아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제가 흑룡도로 가는 척 놈들을 속여야 해요. 그리고 그 사이 지훈 씨는 이곳에서 하늘이를 찾아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혼자가 아니에요. 세아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형사고 나는 전사예요. 각자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10년 전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믿고 살려주셨듯이 이제 내가 당신을 믿을 차례예요. 세아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아버지의 유산처럼 이어진 이 기묘한 인연이 지금 두 사람을 하나의 팀으로 묶고 있었다. 서아 씨, 혹시 드론 조종할 줄 알아요? 세아가 뒷좌석의 서아에게 물었다. 서아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취미로 레이싱 드론을 좀. 잘 됐네요. 세아는 지훈을 향해 말했다. 경찰이 보유한 소형 정찰 드론이 있을 겁니다. 서아 씨에게 맡기세요. 아이는 분명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있을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가 달린 드론이라면 외부에서 건물을 특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경찰이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은밀하고 안전해요. 그것은 규정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민간인에게 경찰 장비를 맡긴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지우는 짧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지우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필요한 장비를 요청했다. 과거의 족쇄는 그녀를 올가매는 동시에 그녀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세아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해안경비대에 연락해 흑룡도로 향하는 가장 빠른 소형 보트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거대한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 명은 적을 속이기 위해 폭풍 속으로 뛰어들고 다른 한 명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 헤매야 했다. 운명의 파도는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강세아의 뺨을 스쳤다. 인천 연안부두의 비릿한 냄새와 디젤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녀는 낡은 방파제 끝에 서서 짙은 어둠이 깔린 바다를 응시했다. 곧 그녀를 흑룡도로 데려다줄 해안경비대의 고속정이 약속된 장소로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전장은 이곳이 아니었다. 귓속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에서 윤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세아 씨, 보트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감시자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10분 놈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속여야 합니다. 알겠다. 세아는 짧게 대답하고 보트에 올랐다.
해경 대원들은 지훈에게 미리 연락을 받은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신속하게 보트를 출발시켰다. 굉음과 함께 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항구를 빠져나갔다. 세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점점 멀어지는 부두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딸 하늘이를 폐공장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듯한 착각에 심장이 옥죄어왔다. 하늘아, 조금만 버텨. 엄마가 꼭 갈게. 그녀는 눈을 감고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뛰어내려 헤엄쳐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만 작전이었다. 적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야만 아군이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 그녀의 전장은 적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심리전의 무대였다. 10분 후 보트는 감시자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상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할 것이고 그녀는 그때부터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야 했다. 같은 시각 폐공장 지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윤지훈의 차 안은 첨단 장비로 가득 찬 이동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윤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드론 컨트롤러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앞 모니터에는 경찰 특수 정찰 드론이 보내오는 고화질 영상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서아야, 할 수 있겠니?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늘이를 찾아야 해요. 그녀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을 책임감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레이싱 드론을 조종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이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았다. 드론은 벌새처럼 정교하게 날아올라 소리 없이 폐공장 단지 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모니터 속 세상은 온통 회색과 검은색뿐이었다. 버려진 건물들의 깨진 유리창이 텅 빈 눈처럼 을씨년스럽게 빛났다. 서아는 열화상 카메라 모드로 전환했다. 화면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세 개로 변했다. 대부분의 건물은 차가운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생명 활동이 없다는 증거였다. 서아는 숨을 죽인 채 드론을 한 건물 위로 천천히 이동시켰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화면을 훑었다. 바로 그때였다. 공장 단지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유독 낡고 고립된 건물 하나가 화면에 잡혔다. 아빠, 저기.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그 건물의 특정 구역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여러 개의 열원이 한 공간에 뭉쳐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 더 작은 방에서는 희미하지만 명확한 붉은 점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었다. 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확대해봐. 서아가 컨트롤러를 조작해 화면을 확대했다. 건물의 낡은 외벽에 노란색 스프레이로 쓰인 어우칠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진 속 바로 그 건물이었다. 찾았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지훈은 즉시 무전기를 잡았다. 전 팀에게 알린다. 목표 건물 특정. 어우칠 구역. 지금부터 내 명령 없이 절대 움직이지 마라. 도간에 든 쥐다. 서아는 드론의 고성능 마이크를 활성화했다. 쉬익하는 노이즈와 함께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러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틈에서 아주 작게 흐느끼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포착되었다. 하늘이었다. 두 개의 전장에서 마침내 첫 번째 승리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해상에서 10분의 기만 작전을 마친 강세아는 대기하고 있던 다른 소형 보트로 옮겨 타고 소리 없이 육지로 복귀했다. 젖은 전투복에서는 차가운 바다 냄새가 났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다음 전투를 위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가 폐공장 지대 외곽 약속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윤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어우칠 건물 2층 창고입니다.
지우는 드론이 전송해준 건물의 내부 구조도와 여론 배치도를 태블릿 PC로 보여주었다. 총 5명. 4명은 큰 방에 모여 있고 1명은 복도에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아이는 격리된 작은 방에 혼자 있습니다. 세아의 눈이 도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침투 경로와 제압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경계 근무자는 1명뿐입니까? 네. 강세아 씨가 흑룡도로 떠났다고 확신하고 완전히 방심한 상태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훈의 눈에는 세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경찰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이 전사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외곽 포위망은 완성됐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기동대가 건물을 완전히 봉쇄할 겁니다. 강세아 씨는 오직 아이를 구출하는 데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경찰 작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간인, 그것도 전직 군인에게 작전의 선봉을 맡기는 파격적인 결정. 하지만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딸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서아는요? 제 차에서 계속 드론으로 내부 상황을 주시하며 지원할 겁니다. 적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알려줄 겁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등 뒤에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건네준 야간 투시경과 비살 상용 섬광탄, 그리고 단단한 군용 대검을 챙겼다. 그녀에게는 총이 필요 없었다.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무기였다. 10분 뒤에 진입하겠습니다. 세아는 한마디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고 민첩했다. 폐공장의 그림자를 이용해 몸을 숨기며 그녀는 어우칠 건물을 향해 접근했다. 같은 시각 차 안에서 서아는 숨을 죽인 채 드론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 한쪽에는 세아의 위치를 나타내는 GPS 신호가, 다른 쪽에는 건물 내부의 여론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최진혁이 움직입니다. 창가로 접근합니다. 서아의 긴박한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세아와 지훈에게 동시에 전달되었다. 세아는 즉시 거대한 폐기계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어우칠 건물의 2층 창문이 열리고 최진혁이 머리를 내밀었다. 그는 바깥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는 강세아가 지금쯤 망망대해 위에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오만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최진혁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서아가 보고했다. 상황 종료. 원래 위치로 복귀했습니다. 세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물의 측면에 도착한 그녀는 낡은 가스 배관을 발견했다. UDT 시절 수직 침투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던 그녀에게 2층 높이의 벽은 평지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배관을 단단히 붙잡고 소리 없이 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포위망은 완성되었다. 이제 사냥감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만이 남아 있었다. 고양이처럼 사뿐히 2층 창틀에 올라선 강세아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복도 안을 살폈다. 복도 중간에서 경계 근무자 1명이 벽에 기댄 채 하품을 하고 있었다. 세아는 허리에 찬 대검을 뽑아들었다. 날카로운 날이 아닌 손잡이 끝에 단단한 금속 부분이었다. 그녀는 창문 안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낡은 바닥은 그녀의 체중에도 삐걱거림 하나 없었다. 경계 근무자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세아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목을 팔로 감아 기도를 막는 동시에
다른 손에 쥔 대검 손잡이로 그의 후두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윽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는 소리 없이 쓰러졌다. 세아는 쓰러진 남자를 복도 구석으로 끌어다 눕히고 이어피스를 통해 속삭였다. 내부 진입. 경계 근무자 처리 완료. 알겠다. 5분 뒤 신호에 맞춰 진입한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남은 시간은 5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세아는 최진혁과 나머지 조직원들이 모여있는 창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카드패를 내려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지 않았다. 대신 허리에 찬 섬광탄의 안전핀을 뽑았다. 그리고 문 아래의 작은 틈으로 훈련했던 그대로 정확하게 섬광탄을 굴려 넣었다. 이게 뭐?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린 직후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세아는 육중한 창고 문을 어깨로 들이받아 박살내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으악! 내 눈. 뭐야? 시발. 섬광과 굉음에 시각과 청각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다. 세아는 그 혼란의 중심을 폭풍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해 쓰러뜨리고 돌아서며 다른 남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걷어찼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비 없는 폭력 그 자체였지만 그 안에는 딸을 구하겠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최진혁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려 했다. 하지만 세아가 더 빨랐다. 그녀는 바닥을 굴러 최진혁의 품으로 파고들며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뚝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최진혁이 비명을 질렀다. 세아는 그의 손에서 떨어진 총을 발로 걷어차 멀리 날려버리고 그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타했다. 커헉! 최진혁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4명의 건장한 남자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다. 세아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하늘이가 갇혀있는 작은 방으로 달려갔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금 걷어찼던 권총을 주워들어 자물쇠를 향해 2발을 격발했다. 탕! 탕! 하는 총성이 폐공장을 울렸다. 부서진 문을 열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의 모습이 보였다. 하늘이는 총성에 놀라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하늘아. 세아는 달려가 딸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고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었다. 하늘이는 엄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웠어. 괜찮아, 하늘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세아는 딸을 꼭 셔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작전은 끝났다. 잠시 후 제압된 최진혁이 세아의 앞으로 끌려왔다. 그는 팔이 부러진 채 분노와 패배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세아를 노려보았다. 내년 대체 정체가 뭐야? 세아는 구급대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늘이를 한번 돌아보고 최진혁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연민과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내가 괴물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될 필요는 없었어. 너는 내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뿐이야.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 폭력의 고리는 오늘 여기서 내가 끊겠다. 다시는 내 딸과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부탁이 아니야. 심판이다. 세아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다. 더 이상 과거의 족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온전한 현재를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폐공장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딸의 손을 잡은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채우고 있었다. 강세아는 진정제를 맞고 곤히 잠든 하늘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작은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숨을 쉬는 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딸의 손목에 남은 붉은 밧줄 자국과 자신의 옷에 밴 화약 냄새는 그것이 끔찍한 현실이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지훈과 윤서아 부녀가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나는 종이컵과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수사와 작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네. 다행히 다친 곳은 없고 너무 놀라서 진정제 맞고 잠들었어요. 두 분은요? 괜찮으세요? 세아의 물음에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한결 안정된 모습이었다. 전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아는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안도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세상의 어두운 이면과 그에 맞서는 용기의 무게를 동시에 깨달았다. 그리고 세아라는 여성이 가진 강인함과 모성애의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지우는 세아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최진혁 입을 열었습니다. 흑룡도에 숨겨뒀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이미 처분해서 조직 자금으로 사용했고 당신을 흑룡도로 보낸 건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모든 게 당신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렇군요. 세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 상부에서는 강세아 씨의 비공식적 자문 덕분에 해결된 것으로 보고될 겁니다. 불필요한 조사는 없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우는 세아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두었다. 그는 세아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세 사람은 잠든 하늘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병원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잿빛 도시 위로 붉은 기운이 번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손때 묻은 군용 수첩이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시면서 언젠가 꼭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세아에게 건넸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들었다. 주인이라니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당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당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모습, 당신의 강인했던 눈빛, 그리고 당신이 떠난 뒤 당신의 안녕을 비는 기도까지 아버지는 당신을 폭풍 속에서 만난 용맹한 파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수첩의 진짜 주인은 당신입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투박하지만 정갈한 글씨체로 10년 전 그날의 기록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다. 절벽 아래 한 마리의 다친 암사자 같은 여인을 발견했다. 군복은 찢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꺼져가는 생명이 아닌 거대한 파도의 용솟음치는 힘을 보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세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밤 꿈에 그 여인이 나타났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행복한 항해를 시작한 듯 했다. 부디 그대의 바다에 늘 순풍이 불기를. 그대의 파도가 누군가를 해치는 분노가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는 용기가 되기를.
세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자신도 잊고 지냈던 과거의 한 조각을 한 노인은 평생을 간직하며 축복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올가매던 과거의 족쇄는 사실 그녀를 지켜주고 있던 따뜻한 닻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하늘이가 잠이 깬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 세아는 눈물을 닦고 딸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다. 깼어, 우리 딸? 이제 괜찮아? 응. 근데 엄마 울었어? 하늘이의 작은 손이 세아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세아는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너무 기뻐서. 우리 하늘이가 엄마 곁으로 돌아와줘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 며칠 후 세아의 집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세아와 하늘이 그리고 지훈과 서아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색함은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웃음소리가 오갔다. 하늘이는 서아 언니가 선물해준 드론을 조종하며 즐거워했고 지우는 세아에게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아는 더 이상 UDT 교관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딸과 소중한 인연들 앞에서 행복하게 웃는 한 명의 평범한 엄마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낡은 수첩을 함께 읽었다. 윤태현 노인이 남긴 따뜻한 기록들은 세대와 시간을 넘어 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다. 엄마. 하늘이가 세아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나도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약한 사람들 지켜주는 사람. 아이의 말에 세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가 걸어온 거칠고 외로웠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파도는 이제 딸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물결로 이어지고 있었다. 세아는 하늘이를 꼭 껴안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어둠을 함께 밝혀줄 소중한 등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의 파도는 그녀를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결국 그녀를 새로운 희망의 항구로 이끌었다. 강세아, 그녀의 진짜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눈부신 항해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